방금 소개받은 생태미식연구소 소장 남윤미입니다. 제 소리가 적당한 크기로 잘 들리실까요? 잘 예, 너무 잘 들리십니다. 네, 좋습니다. 들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저희 강정미 이사님과는 지난 9월에 인연이 됐고요. 최근에 이사님 통해서 대부도를 2번 다녀왔습니다. 이사님 덕분에 제부도에 대해서 좀 더 알게 되고, 또 대부도의 멋진 분들을 만나뵐 수 있어서 영광이었는데, 제가 오늘 좀 떨리네요. 강의 한 20여 년 하면서 수천회 강의를 했는데, 저희 김영택 이사장님 뵙고, 또 상하이 또 멀리서 이렇게 함께 하고 계셔서, 등에서 막 진땀 납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다 아시는 내용, 조금씩 고민하셨던 내용을 오늘은 제 고민을 통해서, 제 입을 통해서 함께 고민해보는 시간이 될 것 같고요. 사실 저도 선생님들이 준비하신 강의를 들어야 마땅한 경험 그런 자리일 수 있는데 그래도 제가 그동안에 고민해 왔던 것들 함께 공유한다 생각해 주시고 편한 마음으로 들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오늘 강의는 음식의 의미, 또 현대인의 식생활을 좀 돌아보는 시간을 갖고요. 이런 기후위기 시대에 왜 생태미식이 필요한지 함께 고민해보고 식량 안보, 또 식량 주권과 음식 시민으로서 어떤 역할들을 하셔야 될지 함께 고민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강의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저희 집이 경기도 여주인데요. 산자락에 있어가지고 통신 상태가 아주 빠르진 않습니다. 제가 엔터를 눌러도 약간 늦게 넘어갈 수가 있거든요. 미리 양해 말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생태미식 연구소로 활동한 지는 몇 년이 안 됐고요. 최근에 여주시 전국적으로 농촌 신활력 플러스 사업이라는 게 있습니다. 거기서 먹거리 전문가들을 양성해내고 그분들이랑 함께 법인체를 만들어서 작년에 생태미식연구소가 생겼고 지금 하고 있는 활동은 제가 한 20여 년 동안 해왔던 활동이다. 주로는 국제슬로푸드 한국협회에서 먹거리 교육을 기획하고 전문가들을 양성하는 일, 또 대학에서 학생들을 가르치는 일을 해왔습니다. 귀한 시간 내주셨는데 전국에 저처럼 먹거리 식생활 교육 강사들이 수백 수천 명이 되는데요. 그중에 농림축산식품부에서 2014년 3차 면접 그 강의 테스트까지 해가지고 딱 10명 뽑았습니다. 이름이 식생활 교육 스타 강사예요. 스타라는 이름이 좀 뻘쭘한데 전국의 수백 수천 명 중에 딱 10명 뽑힌 중에 저도 포함이 돼 있습니다. 여러분들 귀한 시간 내주셨는데 한 60분 시간 동안에 그래도 제 얘기를 잘 들어주십사 제 PR을 조금 했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활동하는 중에 2014년에 SBS 미각혁명 맛을 말하다라는 다큐에도 출연을 했었고요. 아이들 식생활 교육, 먹거리 교육, 또 저희들 자랄 때는 집에서 당연히 했던 밥상머리 교육이 현재는 국민들이 낸 세금으로 법적으로 식생활 교육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생활 교육이 왜 필요한지 다큐를 통해서 제가 또 소개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열심히 활동하면서 KBS ETV의 여유만만의 이 먹거리 교육, 결국은 식재료 본연의 맛을 느낄 수 있으면 우리의 감각이 깨어 있으면 좋은 먹거리, 깨끗한 먹거리, 공정한 먹거리를 선택 소비할 수 있다. 우리 스스로 그렇게 해야 한다라는 취지로 미각교육 미니 강연을 하기도 했었습니다. 제가 주로 하는 일은 이렇게 생애 주기별, 지금 뭐 팜투 테이블, 시드 투 테이블이라고 하기도 하고 요람에서 무덤까지 생애 주기별 모든 대상자들이 식생활 교육을 받아야 한다. 이런 취지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현재는 세금으로 식생활 교육을 하고 있는데 이렇게 대상별 생애 주기별 식생활 교육을 기획하고 진행하고 지금처럼 이렇게 강의하는 일을 해오고 있습니다. 제가 슬로푸드 운동을 2011년부터 우리나라는 약 2007년에 소개가 됐는데요. 슬로푸드 국제 슬로푸드 한국협회에서 좀 전에 말씀드린 생애 주기별 대상자들 교육을 기획하고
진행하는 일, 강의하는 일, 또 영양교사, 교장 선생님들 직무연수 강의, 농림축산식품부 해당 공무원들 강의들을 해왔는데요. 이런 슬로푸드 운동은 이태리에서 시작이 됐습니다. 우리나라 한살림 운동도 1986년도에 시작이 됐는데요. 슬로푸드 운동은 이태리에서 시작됐고, 까를로 페티니니가 이태리 로마의 광장에 맥도날드점 처음에는 진짜 패스트푸드에 반대돼서 슬로푸드 운동이 시작이 됐는데요. 현재는 음식을 포함한 모든 음식 문화와 관련된 운동이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시기에 그 전까지는 혹시 배고파서 못 먹어서 병이 나는 시대에 살았다면 전 세계적인 흐름이 1980년대에 이때는 그래도 먹고 살만해서 잘 먹는 거를 좀 고민하기 시작했습니다. 왜냐하면 제초제 아트라진에 의한 지하수 오염 사건이나 체르노빌 원전 폭발로 인해서 더더군다나 어떻게 살아야 되나, 무엇을 어떻게 잘 먹고 살아야 되나 하는 고민들을 먹거리와 환경을 같이 고민하는 시대가 된 거죠. 그래서 슬로푸드 운동도 1986년도에 시작되었고 89년도에 슬로푸드 선언문을 내면서 전 세계적으로 슬로푸드 운동이 확대가 됐습니다. 그리고 아까 이 PPT에도 있듯이 광우병이 확산되면서 슬로푸드 운동이 국제화 됐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200여 국이 넘는 나라 가운데 현재 160여 개국이 함께 하고 있고요. 10만이 넘는 회원들이 함께 하고 있습니다. 슬로푸드 운동은 이태리에서 시작됐는데 왜 한국에서 하고 있는 다양한 좋은 활동들도 많잖아요. 그렇지만 해외에서 시작된 운동이지만 운동의 내용은 자국의 음식 문화를 지키는 활동들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 소멸되어가는 식재료, 그것들을 농사짓는 농부들을 맛의 방주라든지 이런 프로젝트를 통해서 지키는 활동을 하고 있고요. 제가 이해하는 슬로푸드 운동은 오늘 강의를 하는 이유도 우리나라의 농업 농촌이 여기서 말하는 농업은 1차 농수축산업을 모두 포함해서 같이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농업 농촌이 지속 가능해야 한다. 이 농업의 가치를 알리는 운동이다. 저는 그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저희의 중요한 철학은 굿, 클린, 페어예요. 맛도 좋고 품질도 좋은 음식을 누구나 누려야 한다. 식량 주권에도 같은 이야기들이 적혀 있다고 저는 이해하고 있거든요. 근데 우리가 먹는 식재료들이 자라는 환경도 깨끗해야 된다. 그리고 지금 예전에는 배추가 1,000원이었다면 300원은 농민에게 돌아갔거든요. 그걸 푸드 달러라고 하죠. 근데 현재는 5%도 채 농민에게 돌아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식재료가 자라는 환경도 깨끗해야 되고 생산자에게 정당한 대가도 지불돼야 슬로푸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소비자에게는 합리적인 가격을. 그러니까 슬로푸드의 철학은 굿, 클린, 페어인데 우리나라 식생활 교육의 중요한 철학 3가지는 환경, 건강, 배려입니다. 저는 이게 편을 가르는 얘기는 아니고요. 동양 철학이 제가 이제 한국에서 자랐기 때문인지는 모르겠는데 동양 철학이 더 서양 철학을 내포하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페어보다는 배려가 훨씬 큰 개념을 갖고 있지 않나 이렇게 이야기해보고 싶습니다. 네, 시간상 자세한 얘기는 기회가 되면 다음에 말씀을 드리고요. 제가 오늘 강의를 통해서 왜 생태 미식을 해야 하는지 결국 이 자리에 계시는 선생님들이 단순 소비자가 아닌 공동 생산자가 됐으면 좋겠다. 이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공동 생산자가 어떤 사람인지는 이따가 조금 더 뒷부분에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제 소개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요. 제가 국제 슬로푸드 한국협회에서 오랜 상근자로 열심히 활동을 해왔고 슬로푸드 운동을 통해서 먹거리 운동을 현재는 여주에서 생태미식연구소를 통해서 활동하고 있다. 이렇게 제 소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생태미식연구소가 주로 중요하게 생각하는 미각교육 강의는 아니지만 생태미식을 통해서 우리의 식량 주권, 먹거리가 자라는 환경도 함께 고민해보는 먹거리에 대해서 생각해보는 그런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입니다. 마이크 켜고 해주셔도 되고요. 카톡 채팅창에 올려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저한테 스스로 질문을 한다면 저에게 음식이란 즐거움입니다. 이게 다행이에요. 오늘 줌이어가지고 제 몸매는 강정미 이사님만 보셨기 때문에 저는 음식을
좋아해요. 특별히 뭐 지역에 가면 지역 음식 일부러 찾아서 먹고 남편이랑 같이 식사할 때면 뭐 아침, 점심 상관없이 반주 즐겨서 하고요. 지역에 가면 지역 술이라든지 지역 음식들 찾아서 먹는 걸 좋아합니다. 그래서 저에게 음식이란 즐거움입니다. 선생님들도 뭐 명사 단어 하나도 좋고요. 문장으로 표현해 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채팅창에 올려주셔도 좋고요. 마이크 켜고 얘기해 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나에게 음식이란. 올려줘 보시겠어요? 말씀 나눠주실까요? 선생님들에게 음식은 어떤 의미인지 이야기 나눠주시면 됩니다. 나눔이며, 오옥군 선생님, 양주의 오옥군 선생님, 저도 알고 있는데, 잘 지내셨어요? 네. 네, 안녕하세요. 오랜만에 봬요. 반갑습니다. 네. 아, 똑같으신데요? 하나도 안 변하셨는데요? 아이고, 말씀 감사합니다. 저희 남양주에서 뵀었는데, 이렇게 또 네, 화면으로 네. 뵙네요. 네. 오옥군 선생님, 나에게 음식이란 나눔이며 사랑입니다. 라고 표현해 주셨네요. 우와, 김필 선생님, 나에게 음식은 호흡이다. 제가 20여 년 가까이 강의하면서 호흡이다? 이거 안 들어볼 수 없을 것 같은데요. 김필 선생님 조금 설명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화면 예, 네. 안녕하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생명체로서 호흡을 멈추면 삶이 더 이상 유지하기 어렵듯이 음식도 우리가 이제 그 좋은 음식을 섭취하지 못하면 마치 숨을 쉴 수 없는 것과 똑같은 현상이 일어나지 않겠느냐라는 와, 측면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멋진 표현이시네요. 모두 동의되시죠? 네, 좋습니다. 혹시 너무 고민하지 마시고 떠오르는 대로 조금 말씀 좀 같이 나눠보실까요? 나에게 음식이란. 사전적인 의미는 제가 PPT에도 넣어드린 대로 사람이 먹을 수 있도록 만든 밥이나 국, 먹고 마시는 모든 걸 통틀어서 음식이라고 합니다. 여러분들에게 이 음식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네. 우리 이사장님 지금 고민하고 계신가요? 김용택 이사장님? 나에게 음식이란? 어, 마이크가 꺼져 있습니다, 이사장님. 생존을 위한, 오, 그쵸. 예, 수단이다. 예, 네, 좋습니다. 안 먹고 사는 사람 없고 음식을 굶고 못 살죠, 모두가. 예, 생존을 위해서는 꼭 필요하다. 네. 아마 잘 드시고 계실 거예요. 그런데 너무나 바쁜 직장인들 대상으로 강의를 해보면, 특히 남자분들, 끼니 때워야 한다. 또 먹는 시간이 전쟁이다. 뭐 이런 표현도 하시거든요. 요즘 현대인들이 급하게 한 끼 식사 보통 몇 분 만에 하실까요? 채팅창에 올려주셔도 좋고요. 마이크 켜고 얘기하셔도 좋습니다. 왜 그런 이야기가 10분이요, 나올까요? 10분. 10분, 네. 제 강의 평균은 한 15분쯤 되는 것 같아요. 한 끼 식사. 근데 이제 물론 백미를 드시냐, 뭐 현미밥을 드시느냐, 국물 요리, 뭐 국수를 드느냐, 뭐 이렇게 다 다르겠지만, 저는 현미식을 할 때 그냥 정말 편안한 상태에서 식사를 하면 한 끼 식사 한 40분에서 50분, 밥 한 숟가락 보통 70번에서 80번 정도 씹거든요. 그래서 외식을 하게 되면 밥 반 공기밖에 못 먹어요. 그것도 제가 서둘러서 먹었을 때. 근데 현대인들이 그렇게 빨리 식사를 급하게 끼니 때우듯이 드시고 계시죠. 근데 이게 호흡이 되고 생명 유지를 위해서도 그렇지만 이 음식이 어디서 어떻게 왔는지 생각해 볼 새도 없이 식사를 하고 있습니다. 동의가 되십니까? 네. 그래서 먹는다는 것에서 자신의 존재 이유를 찾는 거다. 이렇게 말한 분도 있고, 불가에서 밥을 먹는 것은 곧 받들고 베푸는 일이 돼야 된다. 이렇게 얘기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거는 밥 한 술, 반찬 한 젓가락이 들어오기까지, 그 식재료가 자라기까지 자연의 힘, 또 농부의 노력, 요리하신 분들의 수고로움, 자연의 고마움을 느끼면서 먹고 있는가. 이게 곧 생태 미식이다. 이렇게 현대인들이 바쁘게 사는 이 시대에 왜 생태 미식이 필요할까? 같이
고민해 봐야 한다.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사장님도 말씀하셨고, 호흡이라는 단어, 나눔이고 사랑이다라고 하셨죠. 음식이 결국 우리의 신체, 삶과 정신을 좌우합니다. 동의하십니까? 동의되시죠? 그래서 현대인들이 지금 육체적인 건강뿐만 아니라 정신적인 건강도 음식으로 인해서 많은 위협을 받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야기는 또 풀으려면은 한 2시간 정도 필요한데, 그래서 식원성 증후군이라는 책을 좀 권해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정신의 건강, 육체적 건강이 음식으로부터 좌우된다. 잘 먹어야 한다. 이 이야기는 식원성 증후군이란 책을 좀 권해 보고요. 그리고 음식이 바로 당신이다. 너가 뭘 먹었는지 얘기해주면 네가 누군지 얘기해줄게. 이런 얘기 아마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먹은 게 3대가 갑니다. 그래서 요즘 뭐라 그러죠? 아토피를 갖고 많이 태어난다든지 이런 사례들 많이 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도 잘 고민해 봐야 한다. 음식이 왜 중요한지. 보통 건강, 또 학부모 교육과 보면 이런 성적에도 좌우한다. 이런 얘기 해주셔야지. 아, 먹거리 잘 먹여야 되겠다. 이런 고민하시는데 실제 그렇습니다. 아이들이 잘 먹어야 몸의 건강뿐만 아니라 마음도 인성도 집중력도 높아지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가 책에서 배울 수 있는 단어보다도 밥상머리 식탁에서 더 많은 가족들의 대화 속에서도 심리적인 안정을 느끼지만 더 많은 단어들을 배운다는 연구 결과들도 많거든요. 그래서 이 음식이 또 문화, 환경, 생태 공동체와 관련이 있다. 다 연관된다. 음식만큼 중요한 게 없다. 음식이 가장 중요하다. 왜 그럴까를 또 구체적으로 한번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현대인들의 식생활 끼니 때우듯이 먹고 있죠. 근데 그 식재료를 점검해 보면 수입 농수축산물을 너무 많이 먹고 있다. 식량 자급률이 채 50%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식량 안보라는 단어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리고 최근 3년 이렇게 코로나 시대에 살면서 더 많이 식량 안보에 대해서 고민해 보셨을 걸로 생각이 듭니다. 뒤에 사진 자료들을 보면서 더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고요. 현대인들의 식생활에서 식재료를 보면 수입 농수축산물을 너무 많이 먹고 있다. 식량 자급률이 50%가 채 되지 않는다. 그 식재료가 또 GMO 식재료가 많다. Genetically Modified 오가니즘의 약자입니다. 저희처럼 슬로푸드처럼 먹거리 운동을 하는 활동가로서는 유전자 조작이라고 얘기하고 있거든요. 자연계에서는 일어날 수 없는, 그러니까 뭐 제가 예를 많이 드는 게, 예를 들어서 제가 아프리카에 여행을 갔다가 제가 20대에 만약에 결혼하기 전이라면 멋진 아프리카 남성을 만났어요. 그럼 제가 아프리카에 결혼하고 눌러 앉아 살 수도 있죠. 자연계에서는 자연스럽게 일어날 수 있는 일인데, 이 GMO라는 거는, 딸기가 무르면 상품성이 떨어지니까, 토마토가 무르면 상품성이 떨어지니까, 바다 깊숙이 사는 심해어의 물고기의 단단한 유전자를 빼다가 토마토에 넣거나 딸기에 넣는 거. 이게 유전자 변형 식재료입니다. 물론 병원에 당뇨병을 치료하기 위한 인슐린 뭐 이런 개발 과정에서도 GMO가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거는 먹거리 GMO 식재료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자연계에서는 자연스럽게 일어날 수 없는 유전자 조작 식재료 들을 이야기하는 거죠. 현대인들이 그걸 너무나 많이 먹고 있다. 얼마나 먹고 있는지는 뒤에서 좀 더 말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현대인들이 저희 할머니가 97세로 몇 년 전에 돌아가셨어요. 3, 4년 전에 돌아가신 걸로 기억하는데 할머니 7살, 8살 아기 때 1년에 고기 몇 번이나 드신 것 같아요? 라고 제가 여쭤봤더니 몇 번이나 드셨을까요? 이 자리에 계신 선생님들께도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약 100년 전에 1년에 고기 몇 번이나 먹었을까요? 100년 전에. 1년에 3번? 3번? 네, 조정원 선생님 감사합니다. 1년에 한 3번 정도 먹은 것 같다. 또요? 이명필 선생님 웃고 계시는데 1년에 한 몇 번이나 먹었을까요, 저희? 저도 한 2-3번 먹었을 것 같습니다. 100년 전에는 1년에 한 2-3번 먹었을 것 같다. 그러면 우리 김용택 이사장님. 네. 계급에 따라 다를 것 같은데요. 네네. 평균. 평균 대략.
그 지배계급들은 뭐 자주 먹었을 거고, 서민들은 맞아요. 구경도 못했을 것 같은데. 구경도 못한 사람도 있고, 네. 근데 제가 만난 분들의, 그러니까, 본인들의 판단이죠. 친환경 농업인 대상으로 가면 가장 수강생들 연령대가 높거든요. 요즘에 농촌에 가면 평균 연령이 굉장히 높잖아요. 그래서 70대, 80대 분들이 계시는데, 실제 그분들은 농촌에 살아서도 그럴 수도 있고, 근데 1년에 3-4번 많이 먹었으면 3-4번 먹었다. 명절. 그래서 옆에 있는 분이 생일에는 안 먹었어요? 뭐 이런 식으로 여쭤보면 생일에 고기 먹었으면 굉장히 부자다.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7, 80대 지금 현재 농촌에 있는 친환경 농업인들 강의 가보면 그렇습니다. 그래서 평균 뭐 데이터를 제가 공식 데이터를 찾아본 건 아니지만 제 강의 경력에 봤을 때 1년에 10번 이상 먹기 어렵다. 저는 이렇게 이야기 드리고 싶습니다. 근데 지금 어떻죠? 고기? 어떠시죠? 너무나 많이 먹고 있죠. 예. 심지어 너무 많이 먹어요. 너무 많이 먹고 있어요. 몇 끼니 먹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도 계세요. 여주에서 채식 관련 요리 수업을 저희가 진행했는데 마침 채식에 관심이 있어서 오신 분들보다 본인 식탁이 늘 육식이라는 거예요. 본인도 고기를 좋아하는데 가족들도 좋아한다. 그래서 이거 뭔가 조금 변화를 주고 싶다 해서 채식 요리를 배우러 오신 분들이 있는데 정말 몇 끼니 드시고 계시다고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유가 뭐냐 그랬더니 가족들이 고기 없으면 안 먹는데요. 글쎄요. 제가 그거 좀 고민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아이들 교육을 가면은 결식률이 굉장히 높아요. 근데 왜 아침을 안 먹고 오니? 그러면 초등학교 저학년들은 어른들을 부모님들이 안 차려줘서 안 먹고 온다고 얘기하는데 거꾸로 학부모 강의 가면은 아이들이 왜 밥을 안 먹고 갈까요? 그럼 뭐라고 얘기하죠? 나는 다 차려줬는데 애들이 늦잠 자서 안 먹었다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닭이 먼저인지 달걀이 먼저인지 여러 가지를 함께 우리가 고민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육식 위주로 너무 많이 먹고 있다. 가족들이 원해서 내가 고기 반찬을 차리는 건지. 네. 부모들이 문제예요. 부모들이 고기를 많이 먹어야 애들이 많이 큰다, 건강해진다. 네. 이런 인식을 가지고 있어요. 네, 저희 측에서는 잘못된 단백질 신화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뒤에 가서 보시면 선택 소비를 하셔야 되거든요. 아까 초반에 말씀드린 대로 1980년대 이전에는 먹을 게 없어서 병이 나는 시대에 살았다면 현재는 먹지 말아야 될 것들을 너무 많이 먹어서 병이 나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고기도 마찬가지예요. GMO 사료로 키워지고 있고 밀집 사육 환경에서 공장식 축산 환경에서 가축들이 스트레스 받으면서 자란 고기들을 우리가 먹고 있죠. 그래서 아까 먹은 게 정신 건강에도 영향을 끼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밀집 사육 환경에 가축들이 받는 스트레스까지 현대인들이 먹고 있다라고 보시면 이해가 빠를 것 같습니다. 그래서 먹지 말아야 할 것들을 너무 많이 먹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또 가공식품과 식품 첨가물이죠. 우리나라는 2,600여 가지가 넘는 첨가물을 법적으로 허용이 되어 있습니다. 경우의 수 아시죠? 2,600여 가지가 넘는 첨가물을 1, 2, 3, 4, 5번의 첨가물을 한 곳에 섞었을 때 먹어도 된다는 2,600여 가지의 첨가물 실험을 다 해봤을까요? 안 해봤다는 거죠. 근데 뭐 이 정도는 먹어도 된다, 여기까지는 먹어도 된다는 허용 기준치라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법에도 허점이 있듯이 식품법에도 허점이 너무 많다. 그게 첨가물에 있어서는 소비자가 선택 소비하지 않으면 안 된다. 이 말씀을 또 단적으로 드리고 싶습니다. 요즘 현대인들이 너무 외식, 편의점, 패스트푸드점에서 이런 식재료로 만들어진 식사를 하고 있다. 끼니를 때우고 있다. 계절감을 잃고 미각을 잃어가고 있다. 선택할 수 있는 힘을 잃어가고 있다. 이런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주로 하는 말인데요. 그러니까 9시 뉴스를 장식하는 흉흉한 뉴스의 주인공들은 철이 안 들어서 그렇다. 철이 왜 안 들었냐? 제대로 된 제철 밥상을 먹지 못하고 살아왔기 때문이다. 아까 식원성 증후군이라는 책을 근거로 제가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아까 식량 자급률 50%가 채 되지 않는다고 말씀드렸죠. 세계 곡물 자급률은 평균 101.5%인데 우리는 지금 22%. 해가 갈수록 더 떨어지고 있죠. 실제 앞에 말씀드렸던 거를 조금 풀어서 이야기해 볼게요. 현대인들이 글로벌 푸드
세계 시장에서 생산된 것들을 먹고 오고 있고, 그러다 보니 생산자, 소비자는 단절되어 있고, 저 어렸을 때는 시골에서 두부, 고기도 다 마을에서 같이 잡아서 먹었다고 표현해야겠죠. 다 물물 교환하듯이 식재료들을 먹어와서 누가 어디서 어떻게 생산됐는지 당연히 아니까 전부 친환경이고 유기농이었어요. 근데 지금은 누가 어디서 어떤 식재료를 가지고 생산했는지 알 수가 없죠. 그러다 보니까 효율성만 따지고 가격만 따지고 그런 식재료들을 우리가 먹고 있습니다. 산업형 농업이 되다 보니까 아까 GMO 제가 딸기, 토마토를 얘기했는데 실제 한국 사람들이 가장 많이 먹고 있는 건 데이터상 제초제, 내성, 콩과 옥수수입니다. 옥수수 밭에, 콩밭에 제초제를 뿌리면 식물인 콩과 옥수수 또 식물이죠. 근데 콩과 옥수수는 살아있고 그 주변의 풀들은 다 죽는 거죠. 그게 GMO 콩, 옥수수입니다. 제초제, 내성, 콩과 옥수수. 1인당 지금 한국인 쌀 소비 1인당, 응에 태어난 아이도 국민 1인인데 57kg 정도를 먹고 있어요. 1년에. 쌀이 남아돈다고 해서 지금 여주도 쌀 소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전 여주 시민들의 관심거리인데요. 전국적으로 마찬가지입니다. 쌀 소비 촉진 운동하고 있죠. 1년에 국민 1인당 57kg의 쌀을 먹고 있는데 GMO 콩과 옥수수를 합쳐서 45kg나 먹고 있습니다. 자연스럽지 않게 자란 거, 또 제초제를 뿌렸으니까 당연히 물에, 환경에, 땅에 안 좋은 그런 식재료들을 먹고 있는 거죠. 장거리 수송을 하면서 푸드 마일리지는 쌓이고 방부제를 뿌릴 수밖에 없고, 그래서 지역에서 생산되는 농업을 등한시하게 되는 거죠. GMO 식재료 조금 더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유전자 변형이냐 조작이냐, 저희는 조작이라고 보는 겁니다. 자연스럽지 않다. 이 자리에 계신 선생님들도 사람도 자연의 일부입니다. 동의하시죠? 당연한 거죠. 사람도 자연인데 자연스럽지 않는 걸 먹으니까 음식으로 인한 식재료를 인한 큰 병증은 한 3, 40년이 걸린대요. 그래서 보시면 태어나서 한 40대, 50대 되시면 나는 1인당 GMO 식재료 45kg 먹었는데 멀쩡한데, 첨가물 들어간 거 먹었는데 멀쩡한데, 한 40년 정도 걸린다는 거죠. 한의학적으로는 여자는 7, 14, 21, 그래서 7번, 77에 49, 남자는 87에 56. 왜 7이냐? 남녀 7세 부동석이 거기서 나오는데요. 여자 7세면 세상의 이치를 깨닫는데요. 14세는 월경을 시작하는 나이입니다. 21세는 가장 예쁠 때, 28세는 이런 표현이 어떤지 모르겠는데 생산력이 가장 훌륭할 때. 네. 그런데 77에 49세가 되면 이제 먹은 음식, 내 먹거리 환경에 따라서 병증이 나타날 수도 있다는 거죠. 근데 누구는 잘 배출하고 누구는 몸에 쌓이는데 모두 쌓이지는 않습니다. 사람도 자연의 일부이기 때문에 자기 정화 능력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몸에 첨가물이라든지 유전자 식재료가 들어와서 뭔가 안 좋은 게 들어왔다 그러면 뇌혈내 장벽이라는 게 딱 작동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뇌혈내 장벽이 몸에 해로운 게 들어오면 집에 문이 닫히듯이 현관문을 닫아버리고 빨리 배출하려고 작동을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아이들은 이 문이 다 완성되지 않았어요. 그리고 고령자 노인들은 이 문이 부셔지거나 깨졌죠. 빨리 문을 닫고 배출해 내야 되는데 그 역할을 못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처음에 GMO는 식량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라고 막 전 세계적으로 지금도 GMO 콩과 옥수수를 심고 있는데 실제 몬산토는 농약 판매가 목적이었죠. 아까 제초제 내성 콩과 옥수수 말씀드렸죠. 그래서 같이 꾸러미 판매하듯이 콩과 옥수수와 이 제초제를 함께 팔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주방에 식재료 음식 하실 때, 조리하실 때 우리 집 기름이 어떤 기름인지 한번 보셔야 돼요. 시중에 마트에서 산 거면 거의 GMO 콩과 옥수수 카놀라유를 쓰고 계실 확률이 8, 90% 이상입니다. 친환경 유기농 매장에서 구입하셨는지 아니면 굳이 기름, 건강한 기름 뭐가 있을까요? 우리 전통 식재료 중에? 들기름, 그렇죠. 참기름. 그렇죠. 그런 거 쓰셔야 됩니다. 압착유, 되도록이면. 그리고 요즘에는 들기름, 참기름도 생들기름 이런 거 있거든요. 저는 생협에 현미유가 있어요. 하나 사면 1년 동안 다 쓰질 않습니다. 근데 가끔 튀김이나 이런 거 밖에서 외식할 일 있을 때 먹는 것만으로도 좀 충족이 되기도 하고
생선도 물로 굽습니다. 오븐, 뭐 전자제품 거의 저희 집에 냉장고에 별로 전자레인지 이런 것도 없는데 혹시 생선을 굽더라도 그냥 물로 구워요. 그래서 담백한 맛을 좀 즐기고 있는데 기름 넣고 굽다가 뭐 오븐 요리 하시는 분은 이게 무슨 얘기인가 하실 텐데 기름 넣고 굽다가 물로 구우면은 너무 담백해서 맛을 잘 못 느끼겠다 하실 수도 있는데 기름 요리를 좀 지양하는 편입니다. 건강하게 찜이나 뭐 삶거나 이런 요리를 더 즐기기도 하는데 그래서 기름도 이런 GMO 문제가 돼 있기 때문에 덜 쓰려고도 하고 있기도 하죠. 우리나라는 식용 GMO 수입 1위 국가입니다. 대단하죠. 이건 데이터가 아까 제가 45kg 최근 데이터는 그렇습니다. 1인당 GMO 식재료 100만 톤 이상을 먹고 있고요. 이거 오른쪽을 보시라고 이 사진을 좀 갖고 왔습니다. GMO 콩은 콩기름, 탈지, 대두, 간장, 고추장 집에서 담아 드시나요? 요즘에는 대부분 사서 드시거든요. 그러면 GMO 콩으로 만든 고추장, 된장 드시고 계시다고 보면 됩니다. GMO 옥수수는 요즘에 또 조리할 때 어쩜 올리고당 물엿 많이 쓰시거든요. 빵이나 음료수, 아이스크림, 커피숍에 가서 시럽 꾹 눌러서 드셨으면 GMO 옥수수 시럽 드셨을 확률이 아주 높습니다. 참치캔에 기름까지 드시는데 그런 거 드시면 안 돼요. 네, 면화 마찬가지입니다. 유채 카놀라유. 네. 그래서 이렇게 너무 많이 쓰이고 먹고 있다. 아이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45kg나 먹었는데 난 괜찮은데, 음식 식재료로 인한 병증은 평균 3, 40년 이상 걸린다. 그런데 쥐를 실험을 해봤더니 2년 동안 이거는 대기업의 예산이 아닌 순수 소비자 단체의 예산으로 실험을 한 거예요. 몬산토는 뭐 6개월 실험, 몇 주 실험 이런 게 고작입니다. 2년은 굉장히 긴 기간 실험이고요. 그렇게 했더니 간과 신장이 손상되고 종양이 생기고 호르몬 교란까지 일어나는 거죠. 특히 이런 GMO 식재료는 여성에게 취약합니다. 여러분들이 기름부터 조금 바꾸시면 좋겠고요. 약이 돼야 되는 양념류부터 먼저 바꿔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먹는 음식, 식재료 설렁탕 한 그릇 시켰더니 몬산토 GMO 콩에 고기는 우리 촛불 시위도 했었는데요. 광우병 사건 이후로 미국산 쇠고기에 우리의 종자 소유권을 잃은 청양고추, 네, 몬산토 GMO 간장 이런 걸 먹고 있더라는 거죠. 오래됐는데요. 지리산 음식 관련 다큐를 봤는데 지리산 할머니가 밥상을 차리셨는데 지리산에 살고 있는 할머니께서 밥상을 차리셨는데 10개국이 넘는 원산지의 식재료가 밥상에 올라왔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의 식탁도 한번 점검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아까 가공식품과 첨가물 이야기도 했는데 가공식품에 첨가물이 들어갈 수밖에 없는 이유 50년대는 이렇게 68일 동안 자라야 닭이 저만큼 자라는데 2000년대 넘어서는 몇 주 만에도 출하를 하잖아요. 자라나는 환경도 패스트야. 맛이 제대로 날 수가 없죠. 그리고 B급 농산물들, 버려지는 농산물들로 가공식품을 만들 확률이 높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선택 소비를 해야 한다. 그리고 제가 아까 구두로 앞에서 말씀드린 너무나 많은 육식 섭취를 하다 보니까 동물들은 이런 공간에서 자라고 있고 그러다 보니 항생제와 성장 촉진제를 쓰고 있고 이거는 제 실제 사례예요. 제가 대부도 가서도 말씀을 드렸는데 아이 어릴 때 같이 노는 친구들 엄마들이 지금 뽀로 국민 아이들 대통령이라고 하는 뽀로 땡 이런 캐릭터 음료수가 막 파랗고 빨갛고 그렇습니다. 그 찜질방 가면 유아들 그렇게 색깔 진한 첨가물 엄청 색소 들어간 음료수 먹는 거 보면 되게 놀라운데요. 그리고 막 아무거나 사주고 이래서 성장 촉진제 얘기하려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유아 때 엄마들한테 제가 이런 공부를 하고 있고 활동을 하고 있으니까 알려주려다가 속된 표현으로 제가 왕따가 될 뻔했어요. 찬사 엄마 뭐냐, 왜 저러냐, 막 이랬는데 아이들한테 그런 걸 안 먹이고 싶어가지고 저희 집에 초대하거나 아이들 간식을 제가 싸갖고 가거나 생협에서 구입한 음료수나 가공식품 같은 거를 사갖고 가서 이런 먹거리 얘기를 막 했어요. 그랬더니 어려워하시고 불편해하시더라고요. 근데 이제 몇 년이 지나면서 좀 친해지고 제가 원래 그렇고 한때 그러다 말 사람이 아니고 이렇다는 걸 알면서 좀
마음들을 열고 더 편해지고 친해지고 그랬죠. 근데 제가 7살 때 귀촌을 했습니다. 아이 7살 때까지는 서울에 살다가 귀촌을 했는데 입학하고 나서 막 난리가 난 거예요. 제가 같이 어울리던 또래 아이 친구들 또래 엄마들 중에 제가 어렸거든요. 그래서 찬서야 찬서야 저희 아들 이름이 찬서인데 빨리 서울로 오라고 제가 귀촌을 했는데 왜 그러냐 그랬더니 찬서 친구 이름이 수영이고요. 수영이 동네 친구 이름이 지영인데 지영이 엄마 너무 고민이 된다. 그래서 같이 만나달라고. 그래서 왜 그러냐 그랬는데 8살 아이가 생리를 하는 거예요. 봄인데 엄마가 담임 선생님이 복도에 엄마 의자를 주셨대요. 3월에 입학해서 적응하기도 힘든 시기 아이도 적응해야 되고 부모님, 엄마도 적응해야 되는 시기인데 엄마가 아이 데려다 주고 학교 복도에서 아이 쉬는 시간에 화장실 가는 거 도와주려고. 제가 지금은 웃으면서 얘기할 수 있는데 그래서 병원에서 이유를 모르겠다 뭐 이런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그 아이 식단을 좀 적어보라고 해달라 이제 이랬더니 3대가 함께 사시는데 할머니, 그러니까 조부모님 세대, 부모 세대가 고기 반찬을 굉장히 좋아하고 일주일이면 2-3번 닭볶음, 닭 요리 엄청 자주 하시고 치킨 배달해서 먹고 더 놀란 건 우유에 밥을 말아 먹습니다. 지영이가.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어떤 우유를 먹느냐. 우유는 좋아할 수 있죠. 그래서 시중에 이런 것들이 좀 문제가 되지 않는가라는 것을 그냥 사례는 한 가지이지만 여러 가지 자료에서도 그런 이야기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때 너무 놀랐어요. 그럴 수도 있구나. 이제 가슴이 나오고 아이가 조기 성장을 하는 거죠.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가공식품 첨가물 조금 아까 앞에서도 계속 이야기하고 있는데 정체불명의 싼 식재료들을 쓰다 보니까 또 GMO 식재료를 이용하게 되고 지나친 설탕, 제가 지금 오늘 쌀 인형이 없는데 대부도에는 보내드렸는데요. 마스코바도 설탕 원당에는 각종 미네랄과 섬유질도 있어요. 근데 다 가공된 흰 설탕 아니면 흰 설탕에 캐러멜 색소를 넣어서 흑설탕 이런 것들은 오히려 또 해롭죠. 그래서 식품 첨가물로 인해서 강한 맛을 내고, 그러니까 자연 식재료 본연의 맛을 느끼지 못한다. 그리고 방부제 같은 걸 당연히 쓰겠죠. 양념이 약이 돼야 되는데 저 위에 간장 보이시죠? 식품 첨가물이 온갖 곳에 다 들어있다. 이게 문제라는 겁니다. 동의되십니까? 라면에는 첨가물이 4-50가지도 들어가 있죠. 저희 아이 어릴 때 얘기 나와서 생각이 났는데 아이들 소풍 가잖아요. 아마 저 윗세대 분들은 놀라실 거예요. 아이 소풍 갈 때 저희 부모님들은 주먹밥 싸주시고 김밥 싸주셨는데 제가 아이를 키우는 시대는 전 너무 놀랐어요. 제가 도시락을 싸서 보내잖아요. 아이가 싫다는 거예요. 왠가 봤더니 엄마들이 다 예쁘게 포장된 걸 사서 보냅니다. 그리고 또 몇 년 뒤에 보니까 그 밑에 세대라고 해야 될까요? 학교의 학부모 반장이라고 해야 되나요? 반 대표 엄마들이 한 곳에 맡겨요. 김밥 전문점 뭐 이런 데다가. 아마 50대, 60대에 또 자녀들 키우시는 분들이랑 굉장히 다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오늘 여주에서 7세 유아들 23명 아동들 대상으로 텃밭교육, 미각교육, 조리 실습 교육을 했는데요. 깜짝 놀랐습니다. 아이들 간식을 싸서 왔는데 다 아까 말씀드린 첨가물이 듬뿍 들어간 음료수, 과자, 사탕 이런 걸 사서 보내셨더라고요. 저희는 간식으로 친환경 유기농 매장에 음료수를 준비했는데 아이들이 뭘 더 좋아할까요? 부모님들이 사서 보낸 첨가물이 잔뜩 들어간 마트에서 산 음료수 저희가 사과 당근 주스 준비했는데 아이들 그런 걸 처음 접한 아이들은 맛있다는 얘기가 안 나오죠. 첨가물이 너무 많이 들어간 걸 일상에서 먹고 있다. 이 얘기를 좀 드렸고요. 이 중에서 안 먹었으면 좋겠다 1번이 아까 말씀드린 육가공품입니다. 왜? 소돼지, 닭들이 GMO 사료를 먹고 밀집 사육 환경에서
안 좋은 식재료를 첨가물을 또 보존제가 들어간 걸로 만든 게 육가공품이니까요. 그래서 이런 음식의 위기가 농업의 위기, 또 농업의 위기가 신뢰의 위기, 사회 공동체의 위기까지 가지 않았나. 예수님께서 그리고 같이 먹자 빵과 생선을 내놨더니 저는 비건이에요. 저는 그거 수은 중독 아닌가요? 글루텐 프리인가요? 믿지 못하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음식을 통한 사회 공동체의 위기까지 극복해보자. 제가 오늘 드리고 싶은 이야기입니다. 어떻게 극복할까? 생태미식으로 제안을 해봅니다. 생태미식이 뭐야? 음식이 어디에서 어떻게, 왜, 누구에 의해서 생산되는지 관심을 갖고 핵심은 선택 소비입니다. 여러분들이 선택 소비하셔야 돼요. 공동 생산자로서 음식을 소비하셔야 합니다. 공동 생산자란 어떤 분들일까? 지속 가능성과 생물 다양성을 지키기 위해서 자연에서 생산된, 자연의 속도로 생산된 것들을 드시는 분들이, 선택 소비하시는 분들이 공동 생산자입니다. 말로 들으면 되게 어려우신데요. 예를 들어서 내일 점심에 뭐 많은 분들이랑 회의하고 만약에 식당을 간다. 그러면 어떤 메뉴를 선택하시는 분들이 공동 생산자일까요? 채팅창에 올려주시면 볼까요? 한번 이해하시는 대로 말씀을 해주셔도 됩니다. 어떤 분들이 공동 생산자일까요? 마이크를 켜고 한번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선택 소비하셔야 됩니다. 근데 외식을 한다. 외식을 안 하면 더 좋겠죠. 근데 외식을 한다. 그럼 어떤 메뉴를 선택하셔야 될까요? 기준이 뭐가 돼야 될까요? 질문이 너무 추상적인가요? 지금까지 얘기한 걸 좀 정리해 보자면 제가 좀 정리할까요? 시간상. 고기 메뉴보다는 콩 채소 요리. 단백질이 걱정된다 그러면 두부 뭐 이런 거 드시러 가시면 되겠죠. 그리고 해외 수입 식재료를 쓰는 식당보다는 뭐 예를 들어서 대부도에 칼국수집이 많던데 우리밀 칼국수집 뭐 이런 데를 선택 소비하셔서 가셔야 되는 거죠. 자세한 세부 내용들은 여러분들도 잘 함께 고민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먹는다는 것은 농업 행위이고 농업을 통해서 우리가 자연을 어떻게 지킬 수 있을까? 1차 농수축산업을 모두 포함해서입니다. 제가 지금 뭐 GMO 식재료, 첨가물 이런 것도 얘기했는데 바다 환경도 우리가 함께 고민해 줘야 돼요. 삼면이 바다인 우리나라의 이 식재료 환경도 같이 고민해 주셔야 됩니다. 왜 생태미식이냐? 기후위기 시대에 살고 있다. 지구가 지금 너무나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조부모 세대인 1960년대 대비 2020년생들은 홍수는 2.8배나 많이 겪고 있고요. 흉작도 마찬가지, 가뭄도 비슷합니다. 폭염은 6.8배나 더 극심하게 노출이 되어 있는 거죠. 산불도 마찬가지죠. 강원도의 산불, 뭐 호주의 산불, 미국의 산불 이런 게 기후위기의 신호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어떤 식재료를 먹느냐에 따라서 막연하게 느껴지실 텐데 아까 밀집 사육 환경, 지금처럼 전 세계인이 고기를 소비하면 아마존의 밀림은 지금처럼 나무가 불에 태워져서 그 땅에 옥수수를 심고 있어요. 그러면서 더 이산화탄소를 발생시키고 기후위기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식량권이란 유엔에서 공표한 기본적인 인권으로 좋은 음식의 섭취는 사치가 아니라 권리라고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식량권은 식량의 적절성, 영양, 안전. 근데 우리가 현대인들이 먹고 있는 게 영양면에서 안전면에서도 괜찮은지 고민해 봐야겠죠. 식량에 대한 접근성, 경제 물리, 코로나 시대에 우리가 잘 존엄성도 마찬가지죠. 식량의 지속 가능성, 이 부분도 함께 고민을 해야 합니다. 국가의 식량권의 의미는 존중, 보호, 충족되어야 한다. 그런데 정말 식량 안보, 아까 제가 식량 자급률도 말씀드렸는데요. 식량 주권 함께 고민해야 한다. 이제 식량 안보에서 식량 주권으로 패러다임이 전환되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다. 전 세계 곡물 거래량의 80~90%는 5대 메이저 곡물 회사가 갖고 있고 그들이 곡물 투기를 하고 있다. 그래서 인간의 기본적인 아까 내 생명을 유지한다고 우리 사장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생명과 직결되는 이 먹거리 중요성 기본 인권과 마찬가지로 기본적인 권리이다. 세계 여러 나라가 헌법에도 식량 주권 개념을 도입해서 정책을 실행하고 있습니다. 베네수엘라, 말리, 볼리비아, 에콰도르, 또 네팔, 니카라과, 세네갈 많은 나라들이
식량 주권의 원칙을 포함시켜서 이런 활동들을 하고 있죠. 아까 말씀드린 대로 5대 곡물 메이저 시장 점유율을 보시면 카길이나 ADM, 또 브라질의 분계, 미국의 카길, 프랑스의 루이드 레키르 이런 회사들이 세계 곡물 회사의 80% 이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코로나19 시대에 2020년이거든요. 베트남은 쌀 수입 제한했죠. 곡물 수입, 수출 조건에 따라서 그 이후에 일부를 해제하기도 했는데 러시아도 마찬가지죠. 우리나라 식량 자급률이 50%가 채 되지 않는데 2020년에 코로나가 터지면서 몇 개월 되지 않고 바로 이런 수입 제한 조치들을 해왔습니다. 현대 음식과 소비자, 우리가 음식 문맹자이기 때문에 더더군다나 식량 주권, 식량 안보, 먹거리에 대해서 선택 소비하고 생태 미식을 실천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아마 이 자리에 계신 선생님들은 다 공동 생산자시고 또 먹거리를 지키는 활동들에도 관심이 많으실 텐데요. 대부분의 현대인들이 음식 문맹자라고 저는 판단이 되어지거든요. 음식에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5분, 10분 만에 뚝딱 드시죠. 아무거나 드시는 분들 너무 많죠. 네. 그래서 음식의 중요성, 음식에 대한 감사도 빠져 있습니다. 식사를 대충 하고 가성비를 중요하게 생각하죠. 그럴까요? 음식 문맹자는 우리가 글을 모르면 문맹이라고 하듯이 음식에 관심이 없고 음식에 대해서 모르는 사람들은 맨 하단에 보면 나쁜 음식 확산의 공범자다. 적어도 헌법을 읽고 또 이런 운동을 하시는 여러분들은 음식 문맹자가 아닌 공동 생산자가 되시면 좋겠다. 옆에 책들을 같이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서 책 소개도 함께 합니다. 저희가 공동 생산자, 음식 시민이라고도 얘기하고 있는데요. 생태 미식을 실천하기 위한 여러분들이 음식 시민, 공동 생산자가 돼주셨으면 좋겠다. 아마 매주 이런 공부를 하신다고 하시는데 제가 볼 때는 번데기 앞에서 지금 주름 잡고 있는 건 아닌가. 뒤에 막 진땀이 흐르기도 하는데요. 근데 지금 오늘 저하고 이런 이야기들 함께 나누셔서 나뿐만 아니라 우리 가족, 주위 이웃들하고도 함께 얘기해 보시는 기회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6남매 중에 5째인데요. 물론 아직도 시골에서 살고 계시고 농사 지으셔서 저에게 쌀 부모님들이 주시는데 6남매 모두가 완벽한 공동 생산자다 이렇게 말하기 어려워요. 저도 이런 먹거리 운동을 20년 했지만 부모님들께 가져다 먹는 거 외에 친환경 유기농 또 직거래를 저희 6남매가 100%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못 드리거든요. 그래서 또 우리 직계 가족 또 형제들, 이웃들과 함께 이야기해 보시는 시간을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음식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또 그러려면 무엇을 중요시해야 되는가 생물 다양성도 지키고 슬로푸드에서 하고 있는 아까 말씀드린 소멸 유기의 식재료를 등재해서 전 세계인이 함께 지키는 프로젝트가 맛의 방주입니다. 슬로푸드 운동과 생태 미식을 통해서 또 식량 주권을 지키기 위해서 다양성을 아까 식량 자급률이 채 50%가 되지 않는다고 말씀드렸잖아요. 토종을 지키고 넌 GMO를 실천하면서 지역 음식과 지역 문화를 지키는 활동들을 함께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속 가능성도 우리가 고민해야겠죠. 가족농을 보호하고 여성농, 고령농들을 지켜내야 합니다. 그래서 아까 슬로푸드뿐만 아니라 바다 환경도 고민해야 된다고 말씀드렸죠. 슬로피쉬, 고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슬로미트, 또 이런 먹거리 공동체들을 만들어서 함께 지키고 공동 생산자가 돼야 할 것 같습니다. 식재료가 자라나는 환경도 땅이나 물, 공기도 친환경 영농 환경도 우리가 지킬 수 있어야 하고요. 동물 복지뿐만 아니라 그런 세세한 실천으로 음식물 쓰레기를 줄인다든지 지구온난화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배달 음식보다는 직접 조리해서 드신다든지 어려울 수도 있는데 아마 잘하고 계시리라도 또 기대해 보겠습니다. 지금 현대인들의 몸에 피 속에 미세 플라스틱이 흐르고 있대요. 악순환이 되고 있는 거죠. 우리가 요리를 배달해서 먹는다든지 그런 플라스틱 용기를 쓰고 그게 다시 흘러 바다로 가서 바다 생물이 그거를 먹고 우리는 또 다시 생선을 먹고 그래서 우리 현대인들의 피 속에는 미세 플라스틱이 흐르고 있다. 이렇게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슬로푸드 운동을 통해서 이런 먹거리 운동을 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여러 가지 아마 잘 하고 계시겠지만 제 강의를 듣고 자칫 주위 분들과 제가
제 아이 어린이집 유치원 친구 부모님들과 처음에 조금 관계가 서먹하고 어려움이 있었다고 했는데 당장 현미식 해야 돼, 당장 외식은 안 돼, 이러면 어렵더라고요. 유연하게 이렇게 하셔야 되는데 제가 용수철 예를 많이 들거든요. 작심 삼일보다는 앞으로 나아갔다가 때때로 뒤로 후퇴할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다시 앞으로 가실 수 있도록 먹거리를 이야기하실 때 이런 건 안 돼, 저건 먹으면 안 돼, 우리 집 식구들 절대 외식하면 안 돼, 이거보다는 주위 분들과 합의와 동의가 있어야 하고요. 영순이는 먹는 즐거움입니다. 일단 즐거워야 돼요. 저희 오늘 유아들 미각교육 할 때도 편식이 굉장히 심하거든요. 파프리카, 피망, 생 거 먹어본 친구들 오늘 23명 왔는데 한 명 빼고 다 처음 먹어봤대요. 그런 식재료를 처음 접할 때 억지로 먹이기보다는 즐겁게 게임을 통해서 먹어보게 하는 이런 게 필요하듯이 이 먹거리 관련해서도 주위 분들이랑 즐거움이 영순이다. 그래서 천천히 한 단계씩 이렇게 나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슬로푸드라고 해서 다 친환경 유기농만 슬로푸드가 아니다. 농약, 제초제 내가 10번 쓰다가 9번으로 줄이면 저는 그것도 슬로푸드라고 이야기해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점차적으로 앞으로 나아가서 조금씩 더 잘 실천할 수 있고 혼자 실천하던 거 가족들이 2명이 되고 2명이 이웃과 10명이 되고 이렇게 점차적으로 해 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생태미식, 또 슬로푸드, 또 식량 주권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가 어떤 식생활을 해야 되는지 한번 고민해보는 시간을 가졌고요. 혼자는 조금 저는 어려운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자리가 굉장히 중요하고 또 여러분들이 하시는 활동에 또 먹거리가 자라나는 환경까지도 함께 고민해서 또 고민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슬로푸드가 열심히 하고 있는 이런 국제 행사, 국내 행사에 농부들, 또 농업과 관련된 분들, 또 교육자, 일반 소비자들, 다양한 분들이 모여야 되더라고요. 함께 모여서 컨퍼런스도 하고 고민들도 나누고 이야기하는 장이 좀 필요하고요. 결국은 조리를 해야 돼요. 요즘에 레토르트나 배달 음식 많이 드시는데 조리를 해야 농업이 산다. 여기 농업은 1차 농수축산업을 모두 포함하겠습니다. 조리를 가족들이랑 지금 일주일에 만약에 직접 조리하는 횟수가 10번이라면 한 번씩 더 늘리시고 네, 외식은 10번 했다면 9번씩 좀 줄이시고 이러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차 마시는 사이 슬푸드에서 하는 운동인데요. 중국에도 계시니까 다양한 차들을 즐기실 텐데 커피 소비도 엄청나게 많이 늘고 있잖아요. 그래서 한국의 다양한 차들을 즐겨왔는데 전통 차 문화를 지키는 것도 또 우리의 환경과 이 생태 미식을 실천하는 일이라고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바다에 여행은 많이 가실 텐데 바다 환경에 좀 관심을 갖고 저도 칡도 가서 버려진 쓰레기 좀 줍고 왔어요. 사실 17, 18일에 이사님 초대로 제가 대부도 다녀왔다고 말씀드렸는데 대부도 안에 칡도라는 작은 섬이 있거든요. 새벽에 일찍 가서 쓰레기 좀 줍고 왔습니다. 그래서 여행도 그런 실천을 함께 하는 그런 여행도 기획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 아까 GMO 콩과 옥수수를 너무 많이 먹고 있다고 했는데 우리나라는 콩의 원산지죠, 만주지요. 그래서 슬로푸드에서는 콩을 지키는 운동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작은 식재료 하나부터 함께 지키는 운동 활동들을 해가셨으면 좋겠고요. 2019년도에 저희 슬로푸드 축제 한마당을 열었는데 900명이 모인 행사장 음식물 쓰레기가 이렇게 작은 봉투로 채 3개가, 봉투로는 지금 4개죠. 되지 않는 양만큼 라면 박스보다 훨씬 적게 나왔어요. 울릉도에서도 서울로 오셔가지고 그때 한참 이슈가 독도 관련이어서 저희 슬로푸드 지부들이 독도를 지키는 노래 율동 하셨는데 그렇게 함께 연대하고 이런 모임의 장을 만들고 그 모임의 장에 다양한 음식들을 나누고 음식을 나눌 때 조금 부족한 듯 준비해서 음식물 쓰레기 버려지는 것들이 없게 하는 거를 직접 같이 실천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생태 미식이라는 주제로 식량 주권을 어떻게 함께 지킬 것인가 그리고 현대인들이 너무 급하게 또 수입 농수축산물, GMO 식재료 또 육식 위주의 식생활, 가공식품과 첨가물을 너무 많이 먹고 있는데 나와 나의 건강, 또 이 먹거리가 지속 가능하려면 어떤 식생활을 해야 하는지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 기후 위기,
시대에 어떤 식생활을 해야 되는지 함께 고민해 보는 시간을 가져보았습니다. 저한테는 좀 너무 짧은 시간이어가지고 제 말이 좀 빨랐을 수도 있었을 것 같습니다. 내가 먹는 것이 바로 바른 먹거리로 몸도 마음도 건강한 생활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강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박수 한번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 네네. 자, 그러면, 아마 들으시면서 저희가 이렇게 예전에 이빈파 선생님하고 먹거리나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들었던 기억이 있고요. 비슷하지만 또 조금은 다른 중요점을 좀 시사해 주셨잖아요. 마음껏 질문을 좀 해주셔도 될 것 같습니다. 궁금하신 거 질문해 주세요. 음소거 풀으시고요. 선생님 좋은 강의 감사합니다. 네, 말씀 감사합니다. 걱정이 생기네요. 한 가지. 저도 제 블로그에 이 식생활, 급식 문제에 대해서 자료들을 많이 올려놨는데, 무슨 걱정이냐 하면 GMO 때문에요. 네. 이게 지금 GMO를, 음식을 안 먹는다고 해결될 문제가 아니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은 벌나비들이 다 옮기는데 그걸 우리가 지금 첨가물은 법적으로 이렇게 각성으로 될 문제지만은 이 GMO 문제는 자연의 섭리에 역행하는 일이라서 걱정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특별히 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저희가 GMO 한국농어촌 연구소에서 함께 GMO에 대해서 좀 스터디를 한 2년 동안 깊이 있게 한 적이 있는데요. 대만은 학교 급식이 넌 GMO 100%라고 저희가 사례 공부를 한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공공급식부터 이렇게 그러니까 넌 GMO 운동이 된다면 아니면 지자체 한 곳의 성공적인 사례들을 예를 들어서 로컬푸드 운동하듯이 어떤 지자체가 그런 운동을 성공적으로 이끌어내면 좋은 사례들을 통해서 함께 실천할 수 있는 힘이 생기지 않을까 싶은데 이게 먹거리가 개인의 노력만으로 되는 게 아니잖아요. 정책과 또 정치가 함께 뒷받침이 돼야 되고 법률적으로도 뒷받침이 돼야 되는데 사실 저는 지금 대선 이후에 뉴스를 안 보고 있습니다. 정치 우울증 중인데요. 이게 오히려 힘을 잃어가고 있어요. 아까도 강정미 이사님이 어떤 선생님하고 예산 문제 말씀 나누시는 거 제가 초반에 좀 잠깐 들었는데 먹거리 운동도 약간 퇴보하는 시기이지 않나 해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아쉬움이 많고요. 법을 전 좀 바꿔야 된다고 생각해요. 우리나라가 GMO 표기법이 너무 유럽 대비 완화되어 있죠. 그러니까, 네. 정확한 데이터를 잘 모르겠는데 5% 그리고 상위 주된 식재료 5번인가 10번째 이하는 쓰지 않게 되어 있어요. 완전 표시제 아시죠? 우리가 먹고 있는 식재료의 모든 식재료를 다 알려달라라는 국민들의 요구에 어떻게 보면 전 정부나 노무현 정권 때도 해내지 못한 일이기도 합니다. 완전 표시제가 된다면 그 다음에 시민들의 몫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알고 그걸 먹는 것과 모르고 먹는 거는 좀 다르고 근데 알 권리마저도 저희가 잃고 있는 거죠. 현재로서는. 근데 완전 표시제가 된다면 시민들이 알 수 있고 선택 소비할 수 있는 힘이 더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법적으로는 완전 표시가 돼야 하고 두 번째로는 대만의 사례나 지자체의 성공 사례들을 저희가 스터디를 한 적이 있어요. 전 세계적으로. 그래서 그런 사례들을 통해서 이렇게 지자체에 압박을 넣거나 공공급식에 좀 압박을 넣는 활동들을 먹거리 운동, 환경 운동 단체 외에도 모든 단체들이 연대해서 함께 좀 힘을 합쳐야 되지 않나 이게 제 생각입니다. 이사장님 질문에 답이 됐을까요? 네.
어려운 문제입니다. 예. 네. 우리가 고생하시는 분들이 노력한 만큼 성과가 나와야 되는데. 맞습니다. 그렇죠. 예. 네. 이빈파 선생님. 들어오셨네요? 얼굴을 예. 안 보여주셔가지고. 계산해서 뵀었는데. 선생님 바쁘신가요? 얼굴을 안 보여주시네. 언제 들어오셨어요? 제가 그 명단은 못 본 채로 강의를 해가지고. 반갑습니다, 네, 선생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잠깐만요. 하울링이 생기네요. 이게 저기 아까 보니까 김종덕 교수님도 나와가 활동을 하시는 모습을 봤거든요. 저희 국제슬로푸드 한국협회 지금 계속 회장님 역할 하고 계십니다. 예. 네네. 경남대학에 계시다가 지금 네, 정년하신 맞습니다. 거죠. 네. 말씀하세요, 이빈파 선생님. 네. 제가 뭘 얘기를 해야 될까요? GMO 문제 같은 경우, 이제 선생님이 잘 설명을 해주셨는데, 실제 그 완전 표시제를 다들 이제 요구를 하고 있고, 공공급식이나 학교급식에 그 non-GMO 제품을 쓸 수 있도록 차액 지원하는 지자체가 꽤 있어요. 그리고, 그러니까 국가적으로 그 문제를 해결하게 하려고 법 개정 운동을 함께 하고 있으나 아직까지 이제 국회를 움직이는 게 쉽지는 않고요. 현실적으로 아까 우리나라에서는 굉장히 이렇게 유연하고 완화되어 있는 네. GMO 기준을 이야기를 하셨는데, 이제 우리나라는 일본은 5%까지 비의도적 허용치를 5%까지 인정을 하는데 우리나라는 아직은 3%예요. 이제 그걸 더 확장하지 않는, 우리는 그것도 제로로 만들어야 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러니까 반지 행동 차원에서 수입산 알곡들이 이제 그 도로에 떨어져 있거나 비의도적으로 자라고 있는 이런 것들을 이제 점검하는 그런 시민운동을 함께 하고 있는 중에 있고요. 사실은 우리가 제일 위험하다고 보는 게 어쨌든 전통식품에까지 GMO 성분이 있지 않겠냐라는 그런 의심을 안 할 수가 없는데, 우리나라 기준 중에 제일 나쁜 기준이 바로 단백질이 발견되지 않는 경우면 상관없다. GMO라고 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수준에서 간장이나 기름류들, 완전히 단백질 자체가 콩단백질이 없어지고 거기서 지방질로 바뀌거나 완전히 분해돼 갖고 단백질 성분이 해소되거나 하면 우리가 GMO라는 거를 설령 원료가 그렇다 하더라도 제품에는 GMO가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이런 부분들 때문에 원재료부터 완전 표시제를 해야 된다라는 그런 운동을 함께 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조금 완전 표시제 요구 운동한 지 저희도 꽤 됐는데 살짝 그렇게 조금 더 힘을 받고 가야 되는 시기이지 않나 이런 생각 제안 드려봅니다. 그런데 그게 결국은 연대해야 가능한 일인 것 같고요. 자라나는 아이들한테만큼은 아니면 임산부를 위한 꾸러미 예산도 이번에 없어진다는 소식을 접했는데 저희가 제안해서 굉장히 몇 년 동안 너무 시민들의 호응도 받았어요. 근데 임산부들이 그런 식재료를 받는 건 굉장히 의미 있거든요. 친환경 유기농 식재료를 받는 것들이. 근데 그런 예산들이 없어지기 때문에 GMO 식재료뿐만 아니라 좋은 식재료를 받아야 되는 취약계층들 뿐만 아니라 또 자라나는 아이들이 GMO 식재료를 안 먹는 이런 환경들이 이렇게 어른들인 저희가 또 네트워크를 통해서 함께 해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먹을거리 자체가 얼마 전까지는 이제 공공재라는 차원에서 공적으로 관리해야 된다. 그리고 그런 것이 국민의 안위를 책임져야 되는
국가의 의무다라는 취지에서 공공재를 이야기를 해왔었는데 이제는 공공재라는 거를 뛰어넘어서 공동재라는 차원에서 먹을거리를 접근해야 되고 그렇게 함으로써 이제 지역사회 공동체를 재생하고 실제 그 국내에 아까 이 공동 생산자 이야기를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정말 생산하는 소비자, 소비하는 생산자가 공동체적인 의식을 갖게끔 해주는 거 그만큼 중요한 게 없다고 봐요. 오늘 그 CJ 앞에서 그 햇반에 그 미국살 사용한 거 이렇게 규탄하고 이제 지금 계산해 돌아왔는데 아유, 그런 예,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철저하게 막아야 되지 않겠나 싶어요. 이게 바로 공동체의 취지에서 우리 먹을거리 안전의 문제를 다들 관심을 가져주면 좋겠다는 생각. 아무튼 선생님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함께 해주셔서 영광입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그 상해 조정원 선생님, 거기는 아까 이명필 지부장님하고 잠깐 말씀 나눴는데, 먹거리 운동에 대한 그 시민단체 활동 이런 게 좀, 구조상 어렵다고 들었습니다. 상해는 좀 이 먹거리 운동이나 이런 거, 개인적으로라도 아니면 몇 명의 모임이라도 아니면 뭐 글을 통해서도 조금의 좀 움직임이 있는지 궁금해요. 지금 제가 거기에 대해서 알고 있는 게 없어요. 각자가 알아서 해야 되는 구조인 거 보죠? 그러니까 예. 제가 상하이에 대해서 이제 그 어떤 운동이나 이런 거는 기본적으로 외국인이 한다는 거는 뭐 불가능하다고 생각하고, 그다음에 뭐 한국도 사실 잘 되어 있지 않은데 중국에서는 그런 기대가 사실 없어요. 네. 네. 네, 알겠습니다. 상하이가 제가 말씀 중에 죄송합니다. 슬로푸드 대회 이런 음식 관련 활동들 아까 제가 사진으로 좀 보여드렸는데 그레이트 차이나라는 이름으로 중국도 슬로푸드 운동을 하고 있거든요. 네. 네네네. 그래서 왜 저희도 슬로푸드 축제나 이런 거 하면은 국내에 거주하고 있는 외국인들도 같이 이렇게 오셔서 하듯이 혹시 중국에서 또 슬로푸드 행사나 축제의 장에 가시면 지역분들을 만나실 수 있지 않을까 이런 말씀 드리고 싶네요. 네. 네. 또 질문 없으실까요? 네, 질문 없으시면 저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개인이 알아서 투쟁하고 그런 것이 아니고 국가나 정부가 이 먹거리에 대해서 어떻게 우리에게 그러니까 먹거리 인권이라고 해도 과하지 않는다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헌법 10조 안에서 국민의 먹거리, 국민의 건강 이런 것들을 국가는 우리에게 무엇을 해줄 것인가 이런 것들에 대한 요구를 저희도 더 해나가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남행미 수장님 오늘 수고 많으셨고요. 오늘 좋은 시간 되셨을 것 같습니다. 다음 주는요. 그 경남의 헌법 읽기 장려 지원 및 지원 조례를 만드셨던 송순호 의원님을 모시고 어떤 동기에서 또 어떤 의미에서 그런 조례를 만드셨고 지금 입법 폐지된 지금의 현실에서 어떤 운동을 하시는지 이런 것들을 듣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일주일 평안하시고요.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남유미 수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영광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강의 잘 들었습니다.